이 그림들을 보고 어떤 비평가들은 이상한 입방체 큐브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고 조롱하기도 했어. 이러한 혹평과 조롱으로 시작된 사조의 이름이 바로 입방체를 뜻하는 큐비즘, 즉 입체파의 어원이 되었지. 그리고 이 그림은 입체파의 시작이 되었고, 이를 그린 화가 피카소는 20세기 미술을 지배한 천재 화가가 되었어. 하지만 다른 면에 그는 여성 편력이 심하고 동료를 배신하며 자신의 예술 업적을 부풀린 화가이기도 했어. 이 작품을 그리기 전까지만 해도 피카소는 스페인 출신의 무명 화가였어. 그의 작품들은 사회적 소외자, 거지, 매춘부 등을 소재로 다루었고, 우울과 슬픔을 차가운 푸른빛으로 표현해 피카소의 청색시대라고 불려. 이 그림을 그릴 당시 피카소는 극심한 생활고와 친구의 죽음으로 괴로워하던 때였어. 그림 속 노인은 마른 몸, 구부정한 자세, 누더기 옷 등으로 고달픈 삶을 상징해. 하지만 기타를 연주하는 모습으로 예술에 대한 의지와 삶의 의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야. 피카소는 연인에게서 예술적 영감을 받곤 했어. 당시 그의 연인은 페르낭도 올리비에였는데, 그녀와 함께하며 피카소의 작품은 많은 변화를 갖게 되었어. 이전에 차갑고 우울한 푸른색은 따뜻한 분홍과 주황색으로 바뀌었고, 주제 또한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 연인의 초상화와 서커스 단원 같은 따뜻하고 서정적인 세계를 담아내게 되었지. 그리고 드디어 1907년 입체파의 시작을 알리는 아비뇽의 여인들을 그리게 돼. 이는 현대미술의 빅뱅이라 불리고 수백 년간 이어져온 서양회화의 전통을 한순간에 뒤엎은 혁명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 이 그림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아비뇽 거리의 한 매음구를 배경으로 한 그림이야. 피카소는 5명의 매춘부를 그렸고, 관람자에게 그녀들의 원시적이고 공격적인 시선을 직접 마주하게 만들었어. 이 그림의 발상은 피카소가 파리의 민속지 박물관을 방문하게 되면서인데, 그는 아프리카 미술이 가진 단순하고 논리적인 형태의 깊은 영감을 얻었고, 이를 그림에 적용한 거야. 또한 오른쪽 두 여인의 얼굴은 아프리카 가면처럼 납작하고 기하학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수학자였던 모리스 프린세의 4차원과 비유클리드 기하학 개념에서 나온 거야. 이 이론은 우리가 사물을 볼 때 하나의 시점에 갇혀 있다는 한계를 설명하고 있어. 그는 피카소에게 사물을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바라보고 이를 하나의 평면 위에 표현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했어. 즉, 프린세는 당시 화가들이 고심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시하며 입체파 탄생의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한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지. 피카소는 그의 이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예술에 적용할 영감을 얻었던 거야. 이 그림의 원래 제목은 아비뇽의 매움굴이었어. 하지만 피카소의 시인이었던 친구는 대중에게 좀 더 부드럽게 다가가기 위해 오늘날의 제목인 아비뇽의 여인들로 바꾸어 1916년에 처음으로 공개했지. 이 그림을 보고 그의 친구들은 경악했다고 해. 피카소가 회화를 조롱했다며 맹비난했고, 많은 이들이 이 그림을 괴물 같은 작품이라고 비난했지. 피카소는 이 충격적인 반응 때문에 9년 동안 이 그림을 자신의 작업실에 숨겨두었다고 해. 하지만 단 한 사람, 브라크는 바로 이 작품을 보고 입체파의 가능성을 발견했어. 당시 브라크는 폴 세잔의 영향을 받아 사물의 형태와 공간에 대한 탐구와 사물을 도형으로 표현한다는 접근 방식을 연구하고 있었거든. 브라크는 피카소와 함께 공동 연구와 토론, 큐비즘에 대한 비법을 나누며 입체파를 공동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했어. 하지만 후에 피카소는 자신의 예술 업적을 부풀리기 위해 브라크와 협업하여 입체파를 창시한 사실을 자신이 혼자 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지. 당시 브라크는 1차 세계대전 참전 군인이었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워 사람들은 피카소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해. 후에 피카소는 연인인 올리비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대신 그녀의 형태를 기하학적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하기 시작했고, 인물의 얼굴과 몸을 수많은 조각으로 나누어 표현했고, 이 그림을 통해 당시 피카소의 예술적 실험을 잘 알 수 있지. 9년간 올리비에와의 관계는 더 이상 그의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되지 못했고, 결국 1912년 피카소는 올리비에를 떠나 새로운 연인 에바구엘을 만나게 돼. 에바구엘은 입체파를 완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감을 준 인물이라고 해. 그런데 여기서 입체파, 큐비즘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입체파의 핵심 개념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 첫 번째는 다중시점이야. 입체파는 하나의 시점에만 사물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원근법을 거부하고, 대신 한 화면에 앞, 옆, 뒤 등 여러 각도에서 본 대상을 동시에 그려내는 거야. 두 번째는 형태의 해체와 재구성이야. 입체파 화가들은 대상을 원뿔, 원기둥, 구 같은 기본적인 기하학적 형태로 분해한 다음 다시 화면 위에 새로운 질서로 조합했어. 이는 단순히 대상을 뭉개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여러 조각으로 해체하여 재구성함으로써 사물의 총체적인 모습을 표현하려 한 거지. 세 번째는 평면적 공간 표현이야. 입체파는 3차원의 깊이를 표현하는 전통적인 원근법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평평한 2차원 화면 위에 표현했어. 이는 그림이 현실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적인 평면임을 강조한 거지. 다시 돌아가서 피카소의 뮤즈였던 에바구엘은 1915년 겨우 30살의 나이로 결핵에 걸려 사망하게 돼. 그녀의 죽음은 피카소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고 큰 충격과 상실감을 주었다고 해. 그리고 2년 후 피카소는 러시아의 전설적인 발레단 발레리스의 무대와 의상을 디자인하던 중 발레리나였던 그의 첫 번째 아내 올가를 만나게 돼. 그녀와 결혼하면서 피카소의 작품은 올가의 우아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담아내는 신고전주의 양식의 초상화를 그리며 급격한 변화를 겪게 돼. 왜 갑자기? 이는 피카소의 상류사회의 진입을 위한 올가의 바람에 맞추려던 시도이기도 했어. 피카소는 발레리스와의 협업을 통해 귀족, 부유층 등 상류층 인사들과 교류할 기회를 얻게 되고, 올가는 그가 동경하던 상류사회로의 진입을 상징하는 존재였거든.
피카소는 상류사회의 삶에 빠져들었고 그의 삶은 과거에 가난하고 방랑하던 예술가에서 벗어나 상류층의 일원으로 정착하게 돼. 하지만 피카소는 점차 결혼 생활의 엄격함에 답답함을 느꼈고 새로운 연인 마리테레즈 발터를 만나면서 그들의 관계는 파국을 맞이하게 돼. 하지만 피카소는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해 올가와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고 그녀가 사망하는 1955년까지 부부로 남았어. 아무튼 그 이후 피카소는 승승장구하게 되고 1930년대 후기로 넘어가 또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을 그리게 돼. 이건 거울 앞의 소녀로 피카소의 다음 연인인 마리테레즈 발터의 모습을 그린 작품인데 그의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적 초상화 중 하나로 꼽히는 작품이야. 왼쪽에 있는 소녀는 밝은 색채와 부드러운 곡선으로 표현되었어. 젊음과 아름다움, 생명력을 상징해. 그녀의 얼굴은 마리테레즈의 실제 얼굴과 피카소의 입체파적 시각이 결합되어 그려진 거야. 오른쪽 거울 속의 모습은 어둡고 해골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 얼굴색은 검은색, 초록색으로 변했고 곡선이었던 형태는 직선으로 쪼개져 있어. 이는 노화와 죽음 그리고 존재의 취약성을 상징해.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통해 피카소는 마리테레즈의 육체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그림자와 시간의 흐름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표현했고 그녀의 초상화를 통해 피카소는 자신과 인간의 실존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아낸 것이라고 해. 피카소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당시 피카소는 46살이었고 마리테레즈는 17살이었어. 그녀는 피카소의 황금 뮤즈라 불릴 만큼 그의 작품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 이 그림은 마리테레즈가 팔짱을 낀 채 의자에 앉아 잠든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풍만한 곡선과 따뜻한 색감이 그녀의 관능적인 아름다움과 피카소의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 이 그림 또한 웅장하고 관능적인 누드로 표현된 마리테레즈의 모습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이 그림은 2010년 경매에서 당시 최고가로 팔리며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해. 그녀를 만나고 피카소의 그림은 입체파의 딱딱한 형태에서 벗어나 풍부한 곡선과 밝고 화려한 색채를 표현하게 되었지. 하지만 9년 후 피카소는 또 다른 연인인 도라마르를 만나게 돼. 진짜 대단하다. 피카소는 마리테레즈와 헤어지지 않은 채 한동안 도라마르와도 관계를 이어갔지. 도라마르는 이미 초현실주의 사진작가로 유명했고 날카로운 지성과 예술적 감각을 가진 독립적인 예술가였어. 그녀는 피카소에게 지적이고 격정적인 영감을 주었다고 해. 그리고 피카소의 그림은 다시 날카로운 선과 찌그러진 형태로 변했어. 이 시기 피카소는 그 유명한 내작 게르니카를 그리게 되지. 게르니카는 피카소가 1937년 스페인 내전 중에 일어난 참혹한 사건을 고발하기 위해 그린 대작이야. 폭 7.76m, 높이 3.49m의 거대한 흑백 그림으로 전쟁의 잔혹함과 고통을 상징하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회화로 평가받아. 이 그림의 특징 중 하나는 컬러가 없이 흑백이라는 점이야. 이 흑백 색조는 연인이었던 사진작가 도라마르의 사진 기술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신문과 잡지에 실린 폭격 현장의 흑백 사진을 재현하기 위함이었지. 그는 컬러를 배제함으로써 그림의 보도사진과 같은 사실성과 비극의 현실을 더욱 강렬하게 전달하고자 했어. 그림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전구는 폭격의 섬광을 상징해. 피카소는 폭탄 그 자체를 그리는 대신 섬광을 내뿜는 전구를 그려 폭격이 주는 비현실적인 공포와 참혹한 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어. 또한 그림의 중심에 위치한 말은 폭격으로 고통받는 스페인 민중을 상징하지. 황소는 스페인 문화에서 힘을 상징하는 동물로 게르니카에서는 파시즘과 군주의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해석되어져. 피카소는 그림에 등장하는 여러 여인들을 통해 전쟁의 가장 큰 희생자인 무고한 민간인, 특히 어머니들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어. 죽은 아기를 안고 절규하는 어머니는 전쟁이 가져온 상실감과 절망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이야. 그림에 누워있는 유일한 남성인 그는 폭력에 의해 신체가 조각났지만 부러진 검을 쥐고 있어. 이는 저항하고자 하는 영웅적인 의지와 동시에 압도적인 폭력 앞에서 저항이 헛될 수밖에 없음을 동시에 상징하지만 그의 손 옆에서 피어난 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아주 미약한 희망을 암시하고 있지. 연인인 도라마르는 피카소가 게르니카를 그리는 모든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했어. 이는 작품의 탄생 과정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로 남아있지. 피카소는 도라마르의 사진 작품들을 보며 영감을 얻었고 도라마르의 존재와 그녀의 작업은 게르니카의 예술적 양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소였다고 할 수 있지. 하지만 피카소를 만난 것은 그녀에겐 독이 되었어. 그녀는 자신의 창작 활동보다 피카소의 격정적인 사랑과 고통스러운 예술을 받아내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었고 또한 그들의 관계는 피카소의 삶에서 가장 격정적이고 폭력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피카소는 도라마르를 때리고 학대했다고 하고 그들의 관계는 사랑과 증오, 고통이 뒤섞인 폭풍과 같았다고 해. 이러한 상황은 이 그림을 통해 잘 알 수 있어. 이 우는 여인은 도라마르의 비탄과 절규를 담은 그림으로 유명한데 피카소는 나는 그녀를 우는 여자로밖에 그릴 수 없다. 그녀는 내게 우는 여자다라고 직접 말했다고 해. 피카소와의 이런 관계는 도라마르에게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겼고 결국 그녀는 우울증과 정신착란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피카소의 예술적 영감이 그녀의 비극적인 삶과 맞바꿨다는 평이 지배적이야. 이 그림은 꽃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피카소의 또 다른 사랑하는 연인의 초상화야. 길고 부드러운 목과 우아한 팔은 마치 꽃의 줄기처럼 묘사되었으며 그녀의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내면을 표현하는 걸작으로 뽑히지. 이 그림의 주인공은 피카소의 6번째 연인인 프랑스아주 질로야. 1943년 피카소는
61세의 나이로 21살의 젊은 화가 프랑스와즈 진로를 파리의 한 식당에서 만났어. 잠시 그는 도라마르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진로의 젊음과 예술적 지성에 매료되었다고 해. 진로는 다른 연인들처럼 피카소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그녀는 자신의 예술 세계가 확고한 독립적인 화가였으며 피카소와 치열하게 논쟁하며 서로의 예술을 발전시켰어. 그녀와의 관계는 피카소의 작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지. 피카소는 진로와의 사이에 두 자녀 클로드와 팔로마를 낳았고 게르니카와 우는 여인 시절에 고통스럽고 파편화된 그림 대신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담은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지. 하지만 약 10년 후 진로는 피카소의 이기적인 민낯을 세상에 알리는 책을 출판하게 되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1953년 진로는 피카소의 통제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돼. 하지만 진로는 그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했던 유일한 여성이었기에 피카소의 분노는 더욱 거셌어. 그는 진로를 정신적으로 고립시키고 협박하기 시작했지. 그녀가 자신을 떠나면 화가로서의 경력이 끝날 것이다 라고 경고했고 그는 예술계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진로와 거래하는 화랑이나 그녀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압박하려 했어. 이에 그치지 않고 피카소는 진로에게 자신이 그녀를 떠난다면 아이들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피카소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해. 아무튼 피카소는 그녀의 사랑과 삶에 대한 자신의 독점적 권리를 주장했고 그녀의 독립적인 삶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거야. 피카소의 이러한 협박과 통제에도 불구하고 진로는 1964년 피카소와의 삶이라는 회고록을 출간했고 이 책은 피카소의 천재성 뒤에 감춰진 자기중심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 큰 반향을 일으켰지. 피카소는 이 책의 출판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어. 진로는 피카소의 협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예술적 커리어를 이어갔고 피카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성공을 이룬 강인한 여성이기도 해. 피카소는 1881년 스페인 말라가에서 태어났어. 천부적인 재능을 바탕으로 일찍부터 예술가의 길을 걸었고 그의 아버지는 미술교사이자 화가였는데 어린 피카소에게 직접 그림을 가르치며 재능을 키워주었어. 그러던 어느 날 피카소가 13살 무렵 피카소의 아버지는 비둘기를 그리는 그림을 시작했지만 마무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잠시 붓을 놓았어. 그때 피카소가 아버지의 붓을 들고 그 그림을 완성했는데 그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아버지는 경악했고 아들은 이미 자신을 뛰어넘었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팔레트와 붓을 모두 피카소에게 건네며 다시는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해. 이 일화는 피카소의 천재성이 얼마나 일찍부터 빛을 발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야. 1895년 피카소는 가족과 함께 바르셀로나로 이주해 라로나 미술학교, 마드리드 왕립 산페르난도 미술 아카데미에 잠시 다녔지만 형식에 얽매인 교육 방식에 염증을 느끼고 학교를 떠났고 대신 프라도 미술관에서 벨라스케스, 고야 같은 거장들의 작품을 연구하며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지. 피카소의 초기 작품들은 사실주의적인 전통 화풍을 따랐어. 이 그림은 1897년 불과 15살의 나이에 완성한 것으로 그의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고 이미 전통적인 회화 기술을 완벽하게 숙달했음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 의자에 앉아있는 남자는 의사로 환자의 맥박을 재며 이성과 논리, 즉 과학적 지식으로 환자의 병을 치료하려 하고 수녀는 아픈 환자에게 물을 건네고 아이를 안고 있어. 이는 종교적 믿음과 인간적인 연민, 즉 자비로움을 상징하는 거야. 피카소는 이 그림을 통해 인간의 고통 앞에서 과학적 지식과 종교적 자비가 어떻게 조화되는지를 탐구했어. 이 작품은 19세기 아카데미 회화의 엄격한 사실주의 양식을 완벽히 따르고 있고 인물들의 섬세한 묘사, 빛과 그림자의 활용은 훗날 파격적인 화풍으로 나아갈 피카소의 뛰어난 대생 실력과 표현력을 증명하는 작품이지. 피카소는 전통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후에야 비로소 규칙을 깰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 그림으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만년에 마지막 연인을 모델로 많은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 주인공은 두 번째 부인이 되는 제클린이야. 1952년 당시 71세였던 피카소는 26살의 제클린을 도예 작업장에서 만났고 피카소가 전 연인 진로에게 버림받은 상실감에 빠져있을 때 제클린은 그에게 절대적인 복종과 헌신을 바쳤어. 그녀는 자신의 삶을 피카소에게 완전히 바쳤으며 외부와의 관계를 끊고 오직 피카소만을 위해 살았다고 해. 피카소는 죽을 때까지 마지막 20년을 그녀와 함께 했으며 1973년 91세로 제클린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망했어. 이 자화상은 화가로서의 마지막을 스스로 응시한 가장 강력하고 상징적인 작품으로 여겨지고 이 작품은 연작으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고 거칠고 격렬한 붓터치가 특징이며 마치 마지막 열정을 쏟아붓는 듯한 에너지가 느껴져. 하지만 아내였던 제클린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어. 피카소에게 모든 것을 바쳤던 제클린은 피카소의 죽음 이후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결국 피카소가 사망한 지 13년 후인 1986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고 해. 피카소는 제클린을 모델로 수많은 초상화를 그렸어. 단순한 옆모습부터 추상화된 모습까지 다양한 화풍으로 그녀의 초상을 기록했지. 제클린은 피카소의 삶과 예술의 마지막 영감을 불어넣은 가장 헌신적이고도 슬픈 뮤즈라고 할 수 있겠어. 예술가 피카소는 붓을 잡은 손으로 20세기 미술사를 다시 썼고 그의 작품은 시대의 혁명이었으나 그 손은 동시에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 고독과 파멸을 낳은 비극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